그 누구도 재벌의 자폐 아들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아이는 바닥을 구르며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청소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가 그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일을 했다. 단 5분 만에 아이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재벌이 방에 들어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의 고요함을 칼날처럼 가로질렀다. 순수한 고통이 담긴 절박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가슴을 조이게 하고 손을 떨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소리였다. 박은혜는 하던 일을 즉시 멈췄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낡은 걸레를 손에 들고 있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비명 소리는 위층에서 들려왔고 김씨 가문의 우아한 저택 벽을 따라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맨발이 기념비적인 계단을 따라 달렸고 2계단씩 뛰어올랐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가슴을 두드리는 동안 고통스러운 소리를 따라갔다.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이 펼쳐졌다. 약 5살 된 소년이 바닥에 누워 점점 더 세게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귀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고 눈은 꽉 감겨 있었으며 작은 얼굴은 울음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반복적이고 격렬한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쿵, 쿵쿵. 소녀는 자신만의 고통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은혜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이런 장면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몇 년 전 그녀의 남동생 정훈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익숙한 고통이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때렸지만 동시에 지식도 가져왔다.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은혜는 소리나 움직임 없이 천천히 계산된 부드러운 동작으로 다가갔다.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소음도 내지 않았다. 소년 가까이 바닥에 앉아 할머니가 가르쳐준 옛 멜로디를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다. 은혜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멜로디처럼 흘러나왔다. 그녀가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정훈이의 발작 동안 불렀던 것과 같은 노래였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멜로디로 내면의 폭풍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점차 소녀는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멈췄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지만 더 이상 완전한 절망 속에 있지 않은 채 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호흡이 천천히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순간을 깼다. 김태우가 문간에 완전히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셔츠는 반쯤 열려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아들의 비명을 듣고 필사적으로 달려온 명백한 징후들이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한 충격을 표현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 있었다. 동현이를 돌본 지 5년 동안 그는 누군가가 그렇게 빠르게 아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은혜는 천천히 일어나 유니폼 바지에 땀에 젖은 손을 닦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원을 설명했다. 그날 시작한 새 가정부. 태우는 침묵을 지키며 자신이 방금 목격한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아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은혜는 비슷한 발작을 겪었던 그녀의 남동생 정훈이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실질적인 지혜로 변모했다. 태우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고 그녀가 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은혜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은혜의 목소리는 가족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노래를 담은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 자장가로 불러주던 금강산 타령의 선율이 부드럽게 공기를 채웠다. 이것은 그녀가 정훈이의 발작 동안 불렀던 것과 같은 노래였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멜로디로 내면의 폭풍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금강산 1만 2천 본기. 은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점차 동현이는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멈추었다. 그의 작은 손이 귀에서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완전한 공포는 사라지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꽉 감겨 있었지만 호흡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작은 얼굴에 붉은 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김태우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셔츠는 반쯤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했으며 머리카락은 정신없이 헝클어져 있었다.
아들의 비명을 듣고 정신없이 달려온 흔적이 역력했다. 그의 얼굴은 완전한 충격을 담고 있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 있었다. 5년 동안 동현이를 돌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빨리 아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은혜는 천천히 일어나 유니폼 바지에 땀에 젖은 손을 닦았다.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했다. 방금 부임한 새 가정부입니다. 박은혜라고 합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신분의 차이가 이 순간 크게 느껴졌다. 정갈한 수트를 입은 재벌 3세와 낡은 유니폼을 입은 가정부.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넘어섰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밀려왔다. 태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바닥에 앉아있는 동현이를 향했다. 아이는 이제 진정되어 작은 손가락으로 카펫의 무늬를 따라 그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최소 30분은 걸리는 진정 과정이 불과 3분 만에 끝난 것이다.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을 잃고 갈라졌다. 어떻게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까?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를 고려하면 필요한 정보였다. 제 남동생 정훈이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폐 진단을 받았고 감각 과부하가 오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제가 6살 때부터 동생을 돌봤습니다. 태우의 눈에 깨달음이 스쳤다. 그는 더 이상 가정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가 이런 톤으로 직원에게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돌아가서 일을 계속해도 좋습니다. 만약 그는 잠시 멈추었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말을 끝내지 않아도 은혜는 이해했다. 그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언가가 그녀에게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녀의 인생을 바꿀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은혜는 일터로 돌아왔지만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26살의 그녀는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서울 외곽 고양시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어머니 이순자 여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공격적인 유방암과 투병 중이었다. 삼성의료원의 항암치료는 그녀의 수입을 거의 모두 삼켜버렸다. 18살 때부터 집을 청소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의료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은 늘 부족했다. 그녀는 마루를 닦으며 오늘 아침의 대화를 떠올렸다. 은혜야, 이번 달 병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나아질 거야. 어머니의 말에 은혜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 둘 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다. 치료를 중단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추가 치료비 80만 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김 씨 저택에서의 일자리는 다른 집보다 월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었다. 월 110만 원이라는 급여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다. 아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녀의 가족에게 재앙을 의미했다. 정훈아, 오빠가 보고 있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동생 정훈은 5년 전 1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빠르게 악화된 폐렴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정훈이는 경미한 자폐증과 심각한 감각 과부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발작이 있었으며 귀를 막는 행동, 모두 위층의 소년과 똑같았다. 은혜는 11살부터 16살까지 정훈이를 돌봤다. 그 모든 것을 실전에서 배웠다. 어떻게 진정시킬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언제 공간을 줘야 할지. 국립서울병원의 어떤 의사나 전문가도 매일의 공존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마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정훈아. 그녀는 여전히 정훈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축복이었다. 정훈이가 은혜를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켜준 것이다. 동현이의 발작을 봤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았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독특하고 소중한 능력으로 변모한 것이다. 은혜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며 사색에 잠겼다. 이 대저택의 화장실 하나가 그녀의 집 전체 크기만 했다. 이곳에서의 하루 일당이 그녀가 일주일 동안 먹는 식비보다 많았다. 불평등함에 잠시 가슴이 쓰렸지만 곧 흔들어 버렸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떠난 후 12살 때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다. 혼자 어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꿈꾸던 대학 진학도 포기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눈물을 감추고 강해져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청소를 마무리하며 은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사가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단 하루 일하면서도 이 집의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가정부에게 집은 항상 비밀을 말해준다. 사진 속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 정리된 옷장 뒤의 혼란, 완벽한 겉모습 뒤의 결점들. 김태우 사장의 모든 성공 뒤에는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눈에서 보았다. 그리고 동현이, 그 작은 영혼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은혜는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정훈이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김태우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계단을 따라 울려 퍼졌다. 은혜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는 소리였다. 35살의 그는 당당한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그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맞춤 제작된 구찌 수트는 한 벌에 최소 300만 원은 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깊은 피로를 드러내고 있었다.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 무거운 표정,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사람의 자세였다. 박은혜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바닥 청소를 멈추고 급히 일어섰다. 네, 사장님. 태우는 그녀에게 호화로운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녀는 긴장하며 소파 가장자리에 땀에 젖은 손을 무릎에 올리고 앉았다. 5천만 원이 넘는 이 소파에 자신 같은 가정부가 앉는 것이 불편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유니폼이 비싼 가구를 더럽힐까 걱정했다. 제 아들과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태우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권위가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동현이는 5살이고 중증 자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발작은 자주 있으며 강도도 세죠. 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작은 소년에게 가 있었다. 제가 벤처기업 CEO로서 태우가 계속했다. 바이오 헬스케어와 원격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장시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있지만 그는 한숨을 쉬었다. 정작 중요한 것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듯했다. 강남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 비쳤다. 동현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젊은 돌보미 소녀사님, 일주일에 3번 오는 치료사들, 최고의 개인 의사까지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만 갖추었습니다. 은혜는 그가 어디로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지 감을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원과 고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도 불구하고 태우가 그녀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은혜 씨가 단 3분 만에 보여준 효율성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유니폼 주름을 만지작거리며 불안을 감추려 했다. 돈이 본 태우는 말을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저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사장님. 제 동생 덕분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현이가 또 그런 발작을 일으키면 다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은혜는 즉시 대답했다. 이 가족과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꼈다. 단지 일자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태우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우가 나간 후 은혜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만남을 이해하려 했다. 무언가가 바뀌었다.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때 문간에서 작은 인물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동현이가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큰 눈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인사했다. 안녕 동현아. 소녀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은혜는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부터 은혜의 일상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그녀는 평소 청소, 정리, 정돈 등 일상적인 가사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녀는 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옛 민요들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리랑, 도라지 타령, 그리고 금강산 타령까지 단순하지만 깊은 위안을 주는 멜로디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저택을 채웠다. 동현이가 이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둘째 날 그는 은혜가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나타났다. 문간에 서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은혜는 그를 당황시키지 않기 위해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계속 노래를 불렀다. 점차적으로 동현이는 더 가까이 다가와 약 2미터 떨어진 바닥에 앉았다. 그는 그곳에 머물며 은혜의 노래를 흡수했고 천천히 몸을 흔들며 부드러운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혜는 놀라움을 감추며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조금 더 커졌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셋째 날 은혜는 도서관에서 색상별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모아놓으며 자신만의 체계를 만들고 있었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물건을 색상별로 배열하면 기퀴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했다. 집안의 에너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작은 노력이었다. 동현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패턴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다. 그의 눈은 진정한 흥미로 반짝였다. 동현아, 이것 봐. 은혜는 녹색 책 한 권을 들어 보였다. 거럭사액이야. 초록색. 동현이는 말로 반복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까만 눈동자는 그녀의 손에서 책으로 다시 그녀의 얼굴로 이동했다. 소통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은혜가 노란색 책을 집어들었을 때 동현이는 놀랍게도 더미에서 다른 책을 집어 올바른 자리에 놓았다. 노란색은 노란색 옆에,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칭찬했다. 정말 잘했어, 동현아. 그들은 그곳에서 30분 동안 조용한 협력 속에 함께 일했다. 동현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눈맞춤도 피했지만 그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상당한 진전이었다. 넷째 날, 은혜는 동현이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동현이가 들어와 그녀 옆에 섰다. 그는 그의 특별한 인형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토끼 인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귀 하나가 거의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이게 뭐니, 동현아? 은혜는 부드럽게 물었다. 동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토끼 인형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마치 보세요, 이건 제 친구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 토끼구나. 귀여운 토끼야. 은혜는 인형을 받지 않았다. 그의 소중한 물건을 존중했다. 대신 토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동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그것은 은혜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날 저녁, 동현이는 저녁 식사 시간에 은혜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평소와 달리 식탁에 앉아 소녀사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태우는 아들의 식욕이 개선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은혜에게 말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그가 이렇게 잘 먹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은혜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낄 때 더 잘 먹어요. 동현이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태우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태우는 회사 화상회의에 집중해야 했지만 그의 눈은 도서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반쯤 열린 문을 통해 그는 아들과 은혜가 조화롭게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녀사 동현이의 50대 전문 돌봄이 타이트하게 묶은 머리와 부드러운 표정을 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조용한 관찰에 그와 함께했다. 사장님, 소녀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가씨는 특별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도서관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동현이가 은혜의 지시에 따라 책을 색깔별로 정리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전에 본 적이 없었다. 2년 동안 동현이와 일하면서 소녀사가 계속했다. 아이가 낯선 사람과 저렇게 편안하고 협조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태우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전화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이 순간에 집중했다. 회의는 잊혀졌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동현이가 은혜의 말에 작게 키득거리는 것을 들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전문의들도 이런 결과를 못 봤어요. 소녀사가 경외감을 담아 말했다. 제가 보기엔 박 씨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태우가 드디어 말했다. 어떤 점에서요? 그녀는 동현이를 의료 케이스처럼 대하지 않아요. 소녀사가 설명했다. 전문 과정에서 배운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르지도 않고요. 과도하게 느리게 말하거나 많은 전문가들이 채택하는 그런 거만한 어조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그냥 동현이를 평범한 아이처럼 대해요.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이로요. 이 관찰은 태우가 전 부인 윤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소라는 아들과 그런 자연스러운 연결을 발전시킬 수 없었거나 심지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가 묻어두고 싶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생각이었다. 중요한 것은 현재였다. 그리고 현재,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아들은 진정한 사회적 발전과 웰빙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군요. 태우가 조용히 말했다. 소녀사는 미소 지었다. 때로는 전문 지식보다 진심 어린 관심이 더 효과적입니다. 박 씨는 그저 이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느껴져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거대한 바이오테크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문가 의견과 자격증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때로는 모든 학위와 자격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고 은혜는 집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녀는 이제 동현이의 일정, 그의 선호도 혐오감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고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매일 저녁 태우는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 소녀에게 아들의 하루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매일 긍정적인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갔다. 네, 동현이는 더 잘 먹고 있었다. 더 오래 집중하고 있었다. 덜 불안해했다. 더 자주 웃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은혜가 있었다. 태우는 아들의 변화에 기뻤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5년 동안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수억 원을 쓰면서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 젊은 가정부가 몇 주 만에 이뤄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희망이 더 컸다. 처음으로 그는 아들에게 진정한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 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다가 멈췄다. 동현이가 은혜와 함께 바닥에 앉아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태우가 방에 들어왔을 때 동현이가 그를 쳐다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었다. 아빠, 동현이가 말했다. 한 단어였지만 그것은 아들이 그를 인식하고 환영한다는 첫 번째 명확한 신호였다.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작은 진전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은혜의 끈기와 사랑의 결과였다. 그는 그녀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금요일 오후에 마지막 햇살이 김씨 저택의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은혜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와 명품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으면서 그녀는 이 옷 한 벌의 가격이 자신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빨리 밀어냈다. 부러움은 결코 그녀의 성격이 아니었다. 박 씨, 이번 주말에 뭐 계획이 있어요? 소녀사가 주방에서 거실로 걸어 들어오며 물었다. 은혜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해요. 주말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소녀사는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도 은혜의 상황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두 여성 사이에 조용한 존중과 애정이 자라고 있었다. 그때 동현이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걸음은 결연했고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소녀사와 은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동현이는 곧장 은혜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어떤 경고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작은 손이 은혜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단단히 잡았다. 비록 직접적인 눈 맞춤은 피했지만 그 접촉에는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은혜는 즉시 빨래 개는 것을 멈추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지난 5년간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애정의 표시를 동현이가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녀사도 입을 벌리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현아, 은혜가 속삭였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작은 순간의 중요성이 너무도 컸다. 동현이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다른 손으로 자신의 토끼 인형을 가리켰다. 마치 너는 이제 내 친구야. 토끼처럼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재 문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태우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깊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감탄, 감사, 그리고 아마도 더 복잡하고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는 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 자신에게도 이런 식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 태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은혜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동현이의 닫힌 세계에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태우도 자신의 아들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동현이는 마침내 은혜의 손을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 작은 제스처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신뢰와 유대의 선언이었다. 태우는 은혜가 퇴근하기 전에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몇 개 열어둔 편안한 모습이었다. CEO의 완벽하게 정제된 이미지 대신 그저 한 사람 한 아버지로 서 있었다. 박 씨, 오늘 일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태우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현이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당신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은혜는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동현이가 특별한 거예요. 아니요,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우리 동현이를 이해하는 능력이요. 은혜는 부드럽게 웃었다. 재능이 아니에요, 사장님. 그저 사랑입니다. 정훈이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이나 방법론보다 진심 어린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태우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사랑.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자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차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돈과 전문성에 의존했지만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보지 못했다. 은혜는 가방을 집어들고 인사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장님. 태우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사랑. 이 단순한 단어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던 죄책감을 넘어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소박하고 헌신적인 여성이 그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인식이 그를 압도했다. 거의 한 달이 지나면서 은혜는 김씨 가문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었다. 그녀의 존재는 놀라운 안정감을 가져왔다. 동현이는 발작을 덜 일으켰고 더 잘 먹었으며 더 평온하게 잠들었다. 심지어 연세대 출신의 공식 치료사도 아이의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언급했다. 인생이 조화롭고 희망찬 리듬을 찾은 듯했다. 그 평온함이 잔인하게 깨진 것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김정숙 태우의 어머니가 주간 저녁 식사를 위해 도착했다. 62세의 그녀는 완벽하게 칠한 회색 머리카락, 값비싼 한복, 그리고 차갑고 엄격하게 통제된 표정을 한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자세는 권위와 끊임없는 불만을 내뿜었다. 어머님, 태우가 현관에서 깊은 절을 올리며 맞이했다. 오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정숙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구찌 핸드백과 샤넬 스카프를 품위 있게 벗으며 말했다. 용산의 교통이 끔찍하구나. 그 지하철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니? 내년까지는 계속된다고 들었습니다. 태우가 대답했다. 어머니 차량은 왜 안 타셨어요? 기사가 감기에 걸렸다더구나. 젊은이들은 요즘 너무 약해. 그녀는 코를 찡그렸다. 차는 준비되었니? 네, 소녀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췄다. 은혜가 동현이와 함께 카페 위에서 놀고 있는 장면을 발견한 것이다. 두 사람은 색색의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었다. 이 단순한 활동은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유대를 보여주었다. 정숙은 즉시 눈살을 찌푸렸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태우가 급히 설명했다.
새 가정부입니다, 어머니. 박은혜 씨예요? 한 달 전에 채용했어요. 가정부? 정숙의 눈이 위험하게 좁아졌다. 가정부가 왜 손주와 놀고 있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자격을 갖춘 치료사가 필요해. 이건 적절치 않구나. 은혜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동현이에게 계속 집중했다. 결코 어르신에게 대꾸하거나 논쟁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다. 어머니 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 씨는 동현이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녀가 온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정숙은 코웃음을 쳤다. 발지온? 내 눈에는 가정부가 본분을 잇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청소와 심부름이 그들의 일이지 교육이나 치료는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충분히 컸고 의도적으로 은혜가 들을 수 있게 했다. 동현이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하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마님. 은혜는 조용히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했다. 제가 방해가 된 것 같습니다. 주방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방을 나가며 동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동현아, 할머니랑 시간 보내야지. 나중에 또 놀자. 동현이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다. 은혜가 방을 나가자 그는 불편하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은 발작의 전조 증상이었다. 정숙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말했다.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해. 너의 아버지는 절대 그런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30년 전 우리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들은 절대 주인 가족과 어울리지 않았어. 태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동현이의 증가하는 불안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이제 손을 귀에 가져가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감각 과부하의 징후였다. 어머니, 잠시만요. 태우가 말을 시도했지만 정숙은 계속해서 현대 가정부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불평했다. 동현이의 흔들림이 더 심해졌다. 태우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숙이 그의 팔을 잡았다. 이봐, 내 말 듣고 있니? 이건 중요한 문제야. 네 아들에게 올바른 경계와 질서를 가르쳐야 해. 바로 그때 동현이가 갑자기 일어나 문을 향해 달렸다. 태우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아들을 따라갔다. 그는 동현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주방으로 은혜에게로. 태우는 저녁 내내 불편하게 침묵을 지켰다. 음식을 먹기는커녕 젓가락으로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어머니에게 대항하여 은혜를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생 그래왔듯이 어머니 앞에서는 용기가 사라졌다. 항상 이랬다. 어머니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숙에게 맞서지 못했다. 그의 무대응이 가슴에 돌처럼 무겁게 짓눌렸다. 주방에서 은혜는 멈추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싱크대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끊임없이 흘러나오려는 눈물과 싸웠다. 자신에게 울지 않겠다고, 그 오만한 여자에게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눈물은 결국 쏟아졌다. 부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은혜는 태우가 들어오는 줄 알고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앞에 서 있던 것은 동현이었다. 그는 거의 혼자서 부엌에 오는 적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진정한 걱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정이었다.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은혜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동현 앞 은혜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접은 종이 한 장이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그림이었다. 빨간색 하트, 약간 삐뚤어졌지만 분명한 정성이 담겨 있었다. 동현아, 은혜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림을 받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려 했다는 사실에 압도되었다. 동현이는 그 자리에 남아 은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위안을 주는 그의 존재는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었다. 주방 문가에 태우가 나타났다. 그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아들, 좀처럼 애정을 표현하지 않던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려는 모습. 그가 느낀 수치심은 압도적이었다. 은혜를 변호했어야 했다. 어머니에게 맞서야 했다. 하지만 겁쟁이처럼 침묵했다. 그의 눈이 조용히 사과를 구했지만 은혜는 대답하지 않고 상처받은 존엄성을 지키며 일을 계속했다. 할머니가 화났어? 동현이가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했지만 명확했다. 완전한 문장이었다. 은혜와 태우 모두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동현이가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문장을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 동현아. 은혜는 눈물을 닦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그냥 옛날 방식을 좋아하시는 거야. 괜찮아. 동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혜의 손을 꼭 잡은 채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그곳에서 그는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태우는 아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방에서 나갔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은혜에 대한 죄책감, 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자기 혐오. 여러분, 잠시 이야기 멈추고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뭘 했던 거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의 아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었는데 왜 그는 못했을까? 5살 아이가 자신보다 더 큰 용기와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이 떠난 후 집은 긴장된 침묵에 빠졌다. 소녀사는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물러났다. 그녀도 저녁에 불편한 분위기를 느꼈다. 동현이는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은혜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그는 그녀 곁에 머무르며 저녁 설거지를 지켜보았다. 은혜조와 그가 갑자기 말했다. 또 다른 완전한 문장이었다. 은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주일 동안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말을 오늘 하루에 했다. 나도 동현이 좋아.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태우는 이 교환을 듣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다. 용기를 모으고 은혜에게 제대로 사과할 말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말이 그의 비겁함을 보상할 수 있을까? 정숙이 떠난 후 태우는 오랫동안 서재에 머물렀다. 은혜를 마주할 용기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를 주방에서 찾았을 때 은혜는 여전히 기계적인 동작으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붉은 눈은 최근의 눈물을 증명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겁고 말하지 않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태우는 어머니의 잔인함 앞에서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씨!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공식적인 호칭이 갑자기 부적절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다. 오늘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은혜는 그릇을 내려놓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태우가 계속했다. 엄격하고 통제적이시죠. 하지만 그것이 제 비겁한 침묵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했어야 됐습니다. 당신을 변호했어야 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평생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어요. 삼성물산의 이사장이었던 아버지도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침묵하셨죠. 우리 가문의 전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강인함도 볼 수 있었다.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태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동현이를 위해 해준 일은 놀랍습니다. 정말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은혜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다. 저는 굴욕에 익숙합니다, 사장님. 제 사회적 위치 때문에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왔으니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문을 통해 반짝였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다듬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차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정훈이를 통해 배운 것은 어떤 방법론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사랑과 인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녀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 앞에서 태우는 더욱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2번 이혼한 CEO였다. 수천억 원의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소박한 가정부 앞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깨달았다. 약속드립니다. 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다시는 누구도 제 집에서 당신을 그렇게 대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라 해도요. 은혜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고 상처가 남아있지만 새로운 상호 이해도 있었다. 그때 동현이가 그들 사이로 나타났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마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의 단순하지만 깊은 제스처를 통해 감정적인 상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아빠,
은혜 화내지 마. 동현이가 말했다. 세 번째 완전한 문장이었다. 태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동현아, 네가 말을... 그가 오늘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오늘 뭔가가 바뀐 것 같아요. 태우는 아들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한 손은 아버지의 것을, 다른 한 손은 은혜의 것을 꼭 잡고 있었다. 이 단순한 접촉 안에 무언가 심오한 의미가 있었다. 동현이는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방식으로 그는 가족을 만들고 있었다. 네가 맞아, 동현아, 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화내지 않을게. 우리는 괜찮아. 그 순간 은혜와 태우의 눈이 마주쳤다. 공유된 이해, 공동의 목표, 동현이의 행복을 위한 결의가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보다 더한 무언가가,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서로에 대한 감정의 씨앗.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은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태우는 미소 지었다. 네, 새로운 시작이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태우는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를 놀라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혜는 계속해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단순함, 그녀의 강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진정성.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다음 몇 주 동안 태우와 은혜 사이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태우는 이전보다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다. 야근이 잦았던 그가 이제는 저녁 6시쯤 집에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다. 그는 동현이의 발전을 지켜보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다. 은혜가 동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관찰하는 것이 그에게 특별한 기쁨이 되었다. 그녀가 일상적인 활동을 학습과 교감의 순간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음악, 색깔, 질감을 통해 동현이를 가르쳤고 항상 그의 한계를 존중하며 작은 성취를 축하했다. 태우는 이런 관찰의 순간들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를 끌어당기는 것은 단순히 아들의 진전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였다. 그녀의 무한한 인내심, 작은 제스처에서도 기쁨을 찾는 능력, 역경 앞에서의 강인함. 그는 이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하면서 흥얼거리는 방식, 동현이가 새로운 것을 성취했을 때 눈이 빛나는 모습, 모든 사람을 동등한 친절함으로 대하는 태도. 제가 어릴 때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어느 날 동현이에게 말했다.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요. 그녀는 그 말을 태우에게 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꼈다. 은혜도 태우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부재 중인 바쁜 사장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아들의 일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하루 활동에 대해 물어보고 동현이의 웰빙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그가 점차 긴장을 풀고 더 자주 웃고 책임감 속에서도 가벼움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어느 오후 동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그들은 주방에서 일 이상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태우는 은혜의 생활비 문제를 알게 된 후 그녀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히 통보하는 대신 그녀의 꿈에 관해 물었다. 가정부 일 말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그가 물었다. 은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해왔지 하고 싶은 일은 사치였다. 사실 그녀는 망설였다.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정훈이 때문에 관심이 생겼어요. 자폐 아동을 위한 교사가 되고 싶었죠. 태우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왜 하지 않았어요? 돈이요? 그녀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학비를 낼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도요? 공부하려면 일을 그만둬야 했는데 그럴 수 없었죠. 태우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수십억을 벌면서도 이 젊은 여성이 300만 원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꿈을 포기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은혜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아니요, 제발. 그건 자선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건 일하기 위해서예요. 동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녀의 자존심을 본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는 그 자세를 존중했다. 자선이 아니에요. 투자죠.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특수교육 분야에서 일한다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동현이 같은 아이들에게요.
은혜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정성을 보았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존중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무언가 더 깊은 것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다. 동현이가 깨어났을 때 그는 두 사람이 주방 테이블에 가까이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아빠 은혜 친구? 그가 물었다. 태우와 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동현아, 태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친구야.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친구라는 단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다웠다. 은혜의 뺨이 붉어지고 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이유였다.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었다. 김씨 가족의 평온함은 박소라. 태우의 전 부인이 2년간의 완전한 부재 후 갑자기 다시 나타났을 때 급격히 깨졌다. 화창한 오후, 그녀는 강남의 저택 앞에 최신형 제네시스 GV80을 세우고 내렸다. 명품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구찌 선글라스를 쓰고 아들이 자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 그를 버린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을 내뿜고 있었다. 태우 씨, 오랜만이네요. 소라가 현관에 나타난 태우를 향해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강철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 태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소라 씨, 무슨 일로? 아들을 보러 왔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태우는 문을 꽉 붙잡았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뛰었다. 동현이는 지금 치료 시간이에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소라의 미소가 차갑게 변했다. 이제는 내가 방문자가 되었군요. 내 자신의 아이에게. 당신이 그를 떠난 지 2년이 넘었어요. 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돌아와서 무슨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소라는 서울의 현대 백화점처럼 화려한 미소를 지었다. 난 변했어요, 태우 씨. 이제 내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었어요. 태우는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소라는 평생 자신만을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할래요? 소라가 제안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마지못해 태우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소녀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태우의 손짓에 조용히 물러났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소라의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에 반사되었다.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태우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SK텔레콤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소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재혼했어요. 정재혁이라고 LG그룹 이사회 멤버예요. 태우는 놀라지 않았다. 소라는 항상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했다. 그들의 이혼 후 그녀는 더 큰 물고기를 찾아 떠났다. 축하해요.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래서 무슨 일로 갑자기? 소라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동현이를 두고 떠난 건 실수였어요. 매일 그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태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양심의 가책을 믿지 않았다. 재혁 씨와 나는 아이를 원해요. 소라가 계속했다. 하지만 재혁 씨는 의학적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입양을 생각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글썽겼다. 너무 완벽하게 계산된 눈물이었다. 내 자신의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창문을 통해 정원을 바라보던 소라는 멈춰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은혜가 동현이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나비를 쫓고 있었다. 동현이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통해 들려왔다. 저 여자는 누구죠? 소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박은혜 씨, 우리 가정부예요. 태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어조에 담긴 부드러움을 숨길 수 없었다. 소라는 창가로 다가가 더 자세히 보았다. 그녀의 눈은 동현이가 자발적으로 은혜의 손을 잡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 동현이는 거의 아무와도 상호작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낯선 여자와 완전히 편안해 보였다. 은혜가 무언가 말했고 동현이가 대답했다. 실제로 대답했다. 동현이가 말을 해? 소라가 충격으로 물었다. 최근에 시작했어요. 태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은혜 씨 덕분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녀의 아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소라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다. 난 그를 되찾을 거예요.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를 이미 고용했어요. 소라가 말했다. 칭원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법원은 항상 생모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요. 특히 내가 이제 안정적인 수입과 좋은 집, 그리고 사랑하는 새 남편이 있을 때는.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내 변호사 연락처예요. 당신의 변호사가 연락하도록 해요. 싸우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태우 씨. 태우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김정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최고 가정법 변호사. 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소라는 일어서서 떠날 준비를 했다. 문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아, 그리고 태우 씨, 가정부와 관계를 맺는 건 법원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녀가 떠난 후 태우는 소파에 무겁게 앉았다. 그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동현이를 잃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은혜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소라는 군사적 냉정함으로 자신의 계획을 시작했다. 그녀는 삼성탐정사무소의 최고 사설 탐정 한명수를 고용하여 은혜의 삶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그녀를 해칠 수 있는 어떤 정보라도 찾고 싶었다. 중독, 재정적 문제, 부적절한 관계,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무엇이든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어 소라가 강남 카페의 조용한 구석에서 탐정에게 지시했다. 학력, 가족 배경, 과거 직장, 은행 계좌, 신용 점수, 사회적 관계. 모든 것이요. 한 탐정은 조용히 메모했다. 그는 25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질문했다. 불법적인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소라는 눈을 굴렸다. 물론이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요.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두툼한 봉투를 밀어 넣었다. 선불금입니다. 동시에 소라는 자신의 자격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를 사진으로 찍었다. 한 층 전체를 차지하는 펜트하우스였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추천서를 모았고 재혁의 연간 4억이 넘는 수입과 그녀 자신의 연봉 1억 5천을 보여주는 재정 문서를 정리했다. 그녀는 심지어 동현이를 위한 방도 꾸몄다.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자폐증 아동을 위한 감각적 환경을 조성했다. 물론 그 방에 동현이가 실제로 살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법정에서 보여주기에는 완벽했다. 재혁은 그녀를 도왔다. 그는 그것을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았다. 그는 아이가 필요했고 입양 절차는 길고 불확실했다. 소라의 생물학적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였다. 내가 못 가진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참을 수 없어. 소라가 어느 날 밤 재혁에게 말했다. 내 아이가 그 가정부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 그건 내 권리야. 재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곧 우리 아들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해. 태우도 자신의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와 만나고 동현이의 의료 기록을 수집하고 아이의 발전에 관한 치료사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가정부의 역할에 관한 소녀사의 진술도 얻었다. 은혜가 동현이의 복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철저히 문서화했다. 그는 은혜에게 법적 싸움에 대해 알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동현이를 위해서라면. 그 말은 태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소라는 항상 자신만을 위했다. 은혜는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했다. 그 차이가 이토록 선명할 수가. 한 탐정의 은혜에 대한 조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가 솔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흥분했다. 마침내 그녀가 원하는 더러운 비밀을 찾아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박은혜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탐정이 보고했다. 고양시에서 어머니 이순자 씨와 함께 삽니다. 어머니는 삼성의료원에서 유방암 치료 중입니다. 그녀의 동생 정훈이는 5년 전 사망했습니다. 자폐증과 폐렴 합병증이었죠. 소라는 흥미로워졌다. 자폐증이라고요? 내 경미한 자폐증과 심각한 감각 과부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11세부터 16세까지 동생을 돌봤습니다. 그 경험이 그녀에게 자폐 아동 돌봄에 관한 특별한 통찰력을 준 것 같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것은 그녀가 원하던 정보가 아니었다. 그녀의 평판은요? 남자친구? 부채? 중독? 전혀 없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그녀는 18세부터 정직하게 일해왔습니다. 부채는 현재 어머니의 의료비로 인한 신용카드 대출 650만 원뿐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어머니 돌봄에 쏟고 있습니다. 기록상 흠이 없습니다. 소라는 좌절감에 신음했다. 은혜의 완벽한 평판은 법정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겠네요. 소라가 결심했다. 사회적 계급 차별을 이용할 거예요. 특수한 필요를 가진 아이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거예요. 개인교사, 특수치료, 돈이 살 수 있는 기회들, 그 가정부의 정직한 가난을 무기로 삼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사회적 편견을 법적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태우와 가정부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면 소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건 정말 흥미로운 전개가 될 텐데. 재판날이 서울가정법원의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도착했다. 서울 서초구의 현대적인 건물 안에서 두 세계가 충돌하려 하고 있었다. 법정은 가득 차 있었다. 한쪽에는 소라와 그녀의 값비싼 변호사 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샤넬 정장을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과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다른 쪽에는 태우, 은혜, 그리고 확실히 덜 비싸 보이지만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었다. 사회적 격차는 명백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말해줄 것이었다. 재판장 정미영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중반의 엄격하지만 공정하다고 알려진 여성이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양측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김동현 군의 친권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소라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계산된 웅변으로 그는 생물학적 모성의 중요성, 소라의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그녀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소라의 화려한 아파트, 연봉 증명서, 동현이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방의 사진을 제시했다. 우리 의뢰인은 이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주장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 최고의 치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덧붙였다. 단순한 가정부가 발달장애 아동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동현군은 전문가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소라는 판사를 향해 완벽하게 연습된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된 눈물이 맺혔다. 태우의 변호사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그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동현이가 은혜와 함께한 이후 보인 발전을 보여주는 의료 보고서, 치료사들의 증언, 아이가 행복하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소녀사는 그녀가 목격한 변화에 대해 증언했다. 연세대학교 자폐증 연구소의 박 교수는 동현이가 그토록 빠르게 발전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우의 변호사가 강조했다. 이건 동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분명합니다. 박은혜 씨는 이 아이에게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은혜가 증언대에 섰을 때 그녀는 긴장했지만 결연했다. 그녀는 정훈이와의 경험, 동현이와 발전시킨 특별한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아이에게 갖는 깊은 애정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말은 꾸밈 없고 진실했다. 저는 동현이가 단지 자폐 아이가 아니라 고유한 세계관과 소통 방식을 가진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천재적인 기억력이 있어요. 음악에 대한 놀라운 감각도 있고요. 그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동현이가 심리평가를 위해 법정에 들어왔을 때였다. 판사는 그가 각 성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했다. 소라와 함께 동현이는 거리감을 유지했다. 불안해하며 손을 귀에 가져갔다. 그는 그녀가 내민 장난감을 무시했고 그녀의 질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태우와 함께 그는 애정을 보였지만 여전히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다. 은혜와 함께 했을 때 동현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로 변했다. 그가 은혜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즉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기대었다. 그는 가져온 장난감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진정한 연결감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은혜 봐, 그가 말했다. 내 토끼. 소라는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함께 살 때 동현이는 단어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 정판사는 각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각 반응, 정서적 유대의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적었다. 재정적 문제나 생물학적 관계와 상관없이 사랑으로 형성된 가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의무나 편의가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그 차이는 명백했고 결정적이었다. 정미영 판사는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분석했다. 동현이의 초기 중요한 시기 동안 소라의 부재, 그녀의 명백히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동기, 그리고 은혜가 보여준 진정한 헌신과 구체적인 결과. 본 법원은 박소라 씨의 친권 신청을 기각합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현재 가정 환경이 김동현 군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는 계속했다. 레오나가 박소라 씨가 최소 2년간의 심리치료를 받고 자녀 복지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증명할 때까지 모든 방문권을 중지합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엄격한 결정이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가정법원은 친모의 방문권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라의 행동과 동기, 그리고 무엇보다 동현이의 명백한 불편함이 이 특별한 조치를 정당화했다. 또한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총 4,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가 마무리했다. 소라의 감정적 폭발은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불공정함과 부패를 비난하며 소리쳤다. 태우와 은혜 모두를 향해 위협까지 했다. 당신들이 내 아들을 훔쳤어. 그녀가 울부짖었다. 가정부와 눈이 맞았다고. 역겨워. 이건 끝나지 않았어. 법원 경비원들이 그녀를 물리적으로 법정에서 끌어내야 했다. 그녀는 통제할 수 없이 발버둥치며 욕설과 위협을 계속 내뱉었다. 이 장면은 판사의 결정이 옳았음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태우와 은혜는 충격을 받은 채 남아있었다. 그들은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결의 완전한 범인은 놀라웠다. 태우의 변호사가 그들에게 축하를 건넸다. 이건 사실상 전례가 없는 결정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특히 생모의 방문권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정 판사님이 동현이의 복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 밖에서 강한 5월의 햇살 아래 동현이는 소녀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승리한 부모가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그들에게 달려가며 외쳤다. 아빠, 엄마. 그 단어들, 특히 마지막 단어는 그들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동현이는 은혜를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저 단어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선언이었다. 태우는 깊은 감정에 압도되어 두 사람을 품에 안았다. 차 안에서 동현이는 뒷좌석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태우와 은혜는 안도감과 행복함으로 조용히 대화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가 물었다. 태우는 잠시 생각했다. 일상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며칠 동안 고려해온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와 은혜 사이에 자라난 감정에 대해 그들은 이야기해야 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동현이가 은혜를 엄마라고 부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의 가족이라는 본질적 진실을 인식한 것이었다. 오늘 밤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은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예상,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알겠어요. 그들은 한강 위로 놓인 다리를 건너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빛났다. 운전하는 태우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의 아들은 안전했고 이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용기가 있었다. 손 내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은혜가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계급 차이가 너무 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나 오늘 법원에서 증명된 것처럼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다. 차 안의 침묵은 편안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것을 써나갈 것이었다. 집에 거의 도착했네요. 은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태우가 대답했다. 우리 집에요. 그 단순한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든 가정이었다. 동현이가 뒷좌석에서 행복하게 한숨을 쉬었고 그것은 완벽한 확인이었다. 법원 판결 4개월 후 태우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성숙해온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은혜를 동현이의 공식 보호자로 임명했다. 월 500만 원의 급여와 정식 고용 계약서를 작성했다. 소녀 사는 집에 남았지만 이제는 가정관리인으로서 확대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이순자 여사는 암이관의 상태에 접어들면서 일시적으로 저택으로 이사와 완전히 회복하는 중이었다. 가족 역학은 조화롭게 작동했다. 동현이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 단어를 더 자주 말했고 짧은 문장을 시도했으며 여전히 어려움과 가끔의 발작이 있었지만 분명히 진화하고 있었다. 태우와 은혜는 자신들의 감정에 대해 신중함을 유지했지만 모두가 그들 사이에 커져가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8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 동현이를 재운 후 태우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련했다. 삼겹살이 아닌 은혜가 좋아하는 해물 파스타를 직접 요리했다. 그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 노력이 중요했다. 유튜브 요리 튜토리얼을 따라 3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먹을 만한 요리가 완성되었다. 별 아래 정원에 앉았을 때 그는 그들의 삶을 바꿀 대화를 위한 용기를 모았다. 은혜 씨, 여기서 행복한가요? 그가 물었다. 은혜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껴요. 나도 그래요. 태우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저 생존하고 있었어요. 살아있었지만 정말로 살지는 않았죠. 은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둘 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동현이를 보면 태우가 계속했다.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믿기 어려워요. 그건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은혜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태우 씨. 태우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은혜야. 그것은 더 이상 고용인과 직원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가 아님을 나타내는 친밀한 호칭이었다. 내가 확신하는 게 있어. 그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서울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였다. 당신이 나에게, 동현이에게,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가족에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해. 태우는 수개월간 정신적으로 리허설했던 청혼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작지만 아름다운 반지를 꺼냈다.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은 은혜의 우아한 단순함을 반영하는 반지였다. 박은혜, 나와 결혼해 줄래? 은혜는 숨이 막혔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너무 빨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당신 가족은,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모든 장애물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분노할 거고 사회는 우리를 판단할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 확신이 들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은혜야. 그냥 아직 이름이 없을 뿐이지.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은 가정부였어요. 그리고 나는 단지 고용주였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되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을 가져왔어요. 동현이에게 목소리를 주었고요. 내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은혜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태우를 사랑했다.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사회적 격차는 거대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였고 그는 수십억 원의 회사 CEO였다. 그들의 세계는 너무 달랐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태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니까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그날 밤 늦게 은혜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이순자 여사는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무엇보다 원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고백했다. 태우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동현이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이순자 여사는 조용히 웃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할까, 은혜야?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건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 알아. 네가 행복하다면 다른 것은 다 해결될 거야. 정훈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은혜가 물었다. 아마 누나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고 했겠지. 이순자가 웃었다. 네 행복을 잡아. 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단지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태우의 서재로 걸어갔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즉시 일어섰다. 생각해봤어요. 은혜가 말했다. 태우는 숨을 참았다. 네. 그녀가 단순하게 말했다. 결혼하고 싶어요. 태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다. 그들의 첫 키스는 부드럽고 달콤했다.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단지 그들만 남았다. 태우, 은혜,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 미래. 그들이 키스하는 동안 작은 목소리가 문에서 들렸다. 이제 은혜 엄마 진짜 돼요? 동현이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태우와 은혜는 웃으며 그를 그들의 포옹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될 것이다. 일주일 동안 이순자 여사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은혜는 마침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졌고 그들은 기쁨의 눈물 속에서 키스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동현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은혜가 영원히 그의 엄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강하게 그녀를 안았다. 엄마, 그가 반복했다. 결혼식은 3개월 후 저택의 정원에서 열렸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 초의 따스한 날이었다. 작고 친밀한 행사였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동현이는 신랑 들러리로 활약했다. 입장하는 도중 넘어져 참석자들에게서 애정 어린 웃음을 자아냈지만 침착하게 일어나 계속 진행했다. 이순자 여사는 첫 번째 줄에 앉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소녀사도 참석했고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놀랍게도 정숙도 참석했다. 그녀가 아들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데는 몇 달이 걸렸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이런 불평등한 결혼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혜가 진정으로 태우를 행복하게 하고 동현이가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점차적으로 양보했다. 그녀는 여전히 약간의 경직성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느리지만 확실한 수용을 의미했다. 어머니께서 오실 줄 몰랐어요. 태우가 정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숙은 턱을 들었다. 내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지. 그녀는 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예상과 달라. 적어도 그녀는 진심이야. 태우는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임을 알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태우의 절친 박준서가 주례를 맡았다. 그는 평등, 존중, 그리고 진정한 애정에 기반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랑과 신부의 서로 다른 배경을 언급하면서 그는 진정한 사랑은 사회적 경계를 초월한다고 설명했다. 서약은 단순하지만 깊었다. 서로에 대한 사랑, 상호 돌봄, 함께 건설하는 가족에 대한 헌신의 약속이었다. 은혜야 태우가 목이 메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당신은 나에게 단순함의 아름다움, 진정성의 힘,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당신과 동현이를 위해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타요 씨, 당신은 나에게 꿈꿀 용기를 주었어요. 내가 단지 청소부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었죠. 나는 당신과 동현이와 함께 우리 가족을 사랑과 이해로 채울 것을 약속합니다. 키스로 그들의 결합이 확정되었다.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선택과 사랑, 그리고 헌신으로 형성된 가족의 공식화였다. 이어진 축하 자리는 즐거웠다. 한국 전통 음식과 서양 요리가 어우러진 뷔페, 음악, 춤, 삶이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순간이었다. 축하 파티 중 은혜는 한순간 혼자 정원 끝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훈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이 순간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훈아, 보고 있니? 그녀가 속삭였다. 난 행복해. 정말 행복해. 부드러운 봄바람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동생의 응답이라고 상상했다. 태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뭘 생각하고 있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정훈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가 오늘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태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여기 있어. 당신의 모든 행동, 동현이와의 모든 상호작용, 당신의 모든 사랑의 행위 속에 그는 당신을 통해 계속 살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정훈이의 유산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이해였다. 결혼식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태우와 은혜는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이 만났고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당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상상했을까요? 태우가 물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은혜는 웃었다. 전혀요.
난 그저 바닥을 닦으러 왔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의 삶을 정리했죠. 태우가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웃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가족으로서 곧 1년 반 후 수진이 태어났다. 곱슬 머리와 밝은 웃음을 가진 여자아이였다. 가족이 완성되었다. 동현이는 처음 순간부터 여동생을 사랑했고 그의 특별한 방식으로 그녀를 돌보았다. 항상 걱정하며 수진아 조심해. 수진아 이리 와. 이순자 여사는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 날을 볼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녀가 속삭였다. 태우는 아내와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알고 있었다. 더 이상 회사의 성공이나 경쟁 우위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위해서였다. 그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다. 결혼 3년 반 후 김씨 가족의 집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9살이 된 동현이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며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었다. 여전히 단순한 문장으로 의사소통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자폐증의 전형적인 도전들은 계속 직면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의 환경에서 확실히 번창하고 있었다. 동현아,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어? 태우가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물었다. 동현이는 식사를 잠시 멈추고 대답했다. 우주에 대해 배웠어요. 별들은 아주 커요. 태양은 별이에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동현이의 천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놀라운 것이었다. 별자리 책과 태양계 모형을 사주었고 아들은 그것들을 몇 시간 동안 연구했다. 3살의 수지는 순수한 에너지와 기쁨이었다. 그녀의 큰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수진과 동현이는 특별한 형제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는 항상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였다. 오빠 나랑 놀자. 수진이 항상 소리쳤다. 동현이는 거의 항상 그녀와 놀아주었다. 그의 방식대로 질서정연하고 구조화된 놀이였지만 그는 여동생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의 영역을 넓혔다. 이것은 치료사들이 놀라운 발전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은혜는 원격 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학위를 마치고 이제 동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가족 책임과 직업적 꿈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이 완전한 원을 그렸다고 느꼈다. 정훈이를 돌보는 경험이 이제 다른 특수아동들을 돕는 경력으로 변모한 것이다. 태우도 크게 변했다. 그는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했다. 기업 제국을 확장하는 데만 집중하는 대신 그는 직원들의 복지와 사회적 영향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는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자폐 아동을 위한 혁신적인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 멈추고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꿨어. 그가 이사회에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순자 여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다.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활기차고 건강했다. 그녀는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노는 것을 즐겼고 종종 한국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심지어 정숙도 점차 부드러워졌다. 여전히 약간 딱딱한 면이 있었지만 손주들에게는 진정으로 다정했다. 특히 수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소녀사는 가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었고 일요일 가족 모임에 항상 참여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태우는 자신의 삶의 축복을 되돌아보았다. 은혜는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고 서툴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시도였다. 동현이는 테이블을 자랑스럽게 세팅하고 있었고 수지는 인형과 놀고 있었다. 이순자 여사가 집에서 만든 전통 약과를 들고 도착했고 정숙은 주간 방문을 위해 나타났다. 소녀사가 가족의 원을 완성했다. 이 그림은 역경에 대한 사랑의 완전한 승리, 사회적 관습에 대한 선택된 가족의 승리, 진정한 사랑을 다른 모든 고려사항, 위에 두는 용기를 통해 얻은 행복의 승리를 상징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다. 태우는 아침 식사 후 은혜를 정원으로 불렀다.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은혜가 물었다. 태우는 봉투를 건넸다.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은혜는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서류를 보고 숨이 멎었다. 그것은 고양시에 있는
작은 부지의 소유권 증서였다. 이게 무슨 정훈이를 위한 기념관이에요. 태우가 설명했다. 특수아동을 위한 예술과 음악센터. 정훈이 기념센터라고 불릴 거예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왜? 정훈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 결국 우리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의 기억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았어요. 은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꼭 안았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태우가 계속했다. 정훈이가 당신을 통해 당신이 가진 사랑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차례예요. 동현이가 문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왜 울어?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동현아. 은혜가 설명했다. 동현이가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다. 슬프면 우는 거 아니야? 태우가 웃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기도 해. 동현이가 이해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 단순한 문장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가족이란 결국 그것이었다. 함께 있는 행복,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조건 없는 사랑. 은혜는 자신의 가족을 둘러보았다. 강한 남편, 놀라운 아이들, 사랑하는 어머니, 심지어 까다로운 시어머니까지.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낮은 계급에서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한 마음,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그녀는 단순히 청소부로 이 집에 들어왔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깨끗한 바닥이 아니라 치유된 마음이었다.